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MVP 데니스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토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블록체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블록체인 기초, 블록체인 활용 분야, 블록체인 약점, 어디 사용하는가 이걸 알게 될 거고요. 다음 부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블록체인 관련한 부분, AWS 블록체인, 왜 클라우드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이 뭔가요, 토비님?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관련된 분야에서 있는 분한테 질문하시면 열이면 열 다 다른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엔지니어니까 기술적인 관점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블록체인은 이름 그대로 어떤 거래,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과 블록을 해시를 이용해서 연결한 다음에 이걸 다시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해서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기어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열차와 같다고 합니다. 1년, 2년, 3년 열차를 연결이 돼 있어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결하는 기술을 해시라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이것을 미변조가 가능하니까 여러 군데 서버에다 넣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정답인데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이용한 전자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스님한테 디지털 화폐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 있건 어떤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 간에 누군가 누구한테 돈을 보내려면 꼭 중앙에 중개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런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보관을 갖다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켜주는 은행 같은 데도 존재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 블록체인을 만들 때 목적은 뭐냐면 어떠한 금융기관도 없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싶을 때 돈을 보낼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만들자. 이걸 목표로 하고 다시 시작이 됐죠. 게임 아이템 복사 똑같습니다. 동시성의 문제를 던져버리고 하니까 게임 아이템 복사, 게임머니 복사 한번 인간했죠. 전국에 있는 초딩들이 전화를 합니다. 미친 지경입니다. 어디서부터 복사가 됐고 어디에서부터 데이터가 믿을만 한지 확인하고 검증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해킹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분산 원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하잖아요.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제안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블록이라는 데 담은 다음에 길게 연결을 하잖아. 길게 연결을 왜 하냐면 블록체인은 모든 데이터가 다 연결이 돼서 앞에 데이터를 조작을 하면 위에 블록에 담긴 모든 데이터도 다 변경을 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해커가 돈을 더 쓰고 싶어서 자기의 잔고를 변경하는 데이터를 만약에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이 블록체인에 담긴 내용을 굉장히 길게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겠네요. 우리가 이제 흔히 코인 해킹 당했네 이런 뉴스를 보시는데 이거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해킹 당한 건 아니고요. 이 코인을 보관하는 개인 지갑이라고 불리는 그 지갑의 이제 암호를 혹은 그 지갑을 가지고 있는 제 개인 PC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해킹을 당한 거고요. 블록체인의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아직은 이 51% 공격 같은 걸로 인해서 전체 블록이 해킹 당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해킹당하기 힘들죠. 노드라는 게 바로 서버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 몇천 개이기 때문에 그걸 점령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 점령하려고 테스팅을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하다가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성된 기술인가요?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는 기술인가요? 지금 뭐 비트코인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버전이 1점대가 안 됐더라고요. 0.19? 예,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속 실험 중이고 좀 더 나은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뭐 수천 명의 이상의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코드를 기여를 했고요. 혹시 좀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버그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의 이복 형제들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걸 업데이트를 쳐야 되는데 취약점을 업데이트를 안 쳐갖고 이복 형제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코드를 가져다가 비트코인의 원래 초기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능도 조금 변경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뭐 보안 취약점이 뭐 장난이 아니죠. 너무 쉽게 기술에 대해서 장난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퀀텀은 업데이트를 진짜 빨리 잘 치더라고요. 퀀텀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그걸 유명한 코인이죠. 네. 블록체인의 양대 산맥의 기술을 다 가져와가지고 융합시킨. 비트코인의 버그와 이더리움의 버그가 같이 붙어서 심하지가 않으니까 네. 도대체 이 버그가 어디서 나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재밌는 시도라고 보고 있었어요. 네.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최근 3, 4년 정도 코인을 중심으로 한 붐이 일면서 저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까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처음 시작이 디지털 화폐 혹은 페이먼트, 지불 쪽 코인이라는 형태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금융 쪽에서는 6% 매체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시장을 강화하기는 가능했다. 정부나 그런 대형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쪽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있고 입법도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이 사실 많죠. 그런가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되게 실험적인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수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그런 결과를 내고 트랜잭션을 내는 대신에 그거를 확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간은 대략 한 10분 정도 기술을 계속 조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10분이라면 이게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하나 주문하고 결제해주세요 그랬더니 블록체인으로 지금 보냈으니까 10분 정도 후에 결제됐다고 뜰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앙에서 누군가 이걸 컨트롤하는 대상 없이 순수하게 커뮤니티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려면 시간을 좀 오래 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10분은 너무 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기술은 한 15초 정도에 한 번씩 급합니다. 상당한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죠. 물론 이제 그것도 느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15초마다 블록에 담을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가 또 제한이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상은 굉장히 오래 한 30분까지 지연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니 겨울도 아니고 가끔씩 가스비가 치솟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가스. 가스비. 가스비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가스비 설명해 주셔야 데이터를 보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안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다가 갑자기 100만 건, 1000만 건의 트랜잭션을 한 번에 다 쏴버리면 네트워크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겠죠. 의미 없는 데이터를 블록에 집어넣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거래 데이터 같은 것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 때 소액이지만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어요. 돈을 갖다 다 버리고 싶지 않으나 그런 식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스스로가 정액이 아니에요. 적게는 몇백 원에서 몇만 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블록체인 안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면 내가 좀 이익을 얻을 게 많다 이런 게 갑자기 터지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하고 수수료를 막 높이면서 경쟁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얼마까지 보셨나요? 환산해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어치 정도의 이더리움을 보내려고 한 10,000원 정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중앙에서 누가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래를 원하는 시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토미님이 생각하는 블록체인 미래는 이렇게 예측하기는 사실 쉽진 않고요.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거를 좋은 목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블록체인의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특정 국가에 절대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앉아서 유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블록을 만들고 그 사람들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또 기술 연구에 매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단점이라고 지적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더 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써도 느려지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기술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때까지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안정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미님의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 미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특징과 단점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